네, 블록체인 나우 4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글로벌 A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혜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희 기자입니다. 41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전일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폭설로 비행기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연착되는 그런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 특히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방전되신 분들도 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처럼 춥더라도 다시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 활짝 펴시고 오늘 힘차게 풍문레이더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투데이 재개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한국 타이어. 예. 이제 벌써 경영권 문제 지난 지가 몇 년 됐죠? 재작년부터 좀 불리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 그룹 인사에서 조현문 사장이 회장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재계에서는 조현범 사장이죠? 이 조현범 네. 사장이 회장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뭐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방원의 난과 또 비슷한 그런 형국 아니겠 차남이죠? 예, 맞습니다. 차남이고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원래 한국 타이어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상호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 했다가 뭐 중소기업가의 어떤 그런 상표 상호 분쟁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름을 한국 앤 뭐 타이어 컴퍼니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보통 언론에서는 그냥 통칭 예전 상호 한국 타이어 그룹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 타이어 그룹이 제가 보기엔 더 입에 잘 보고 편한데. 맞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장남이 조현식 대표였었죠? 예, 한국행 예. 컴퍼니. 예. 부회장은 이제 고문으로 물러났고. 부회장 직함을 떼고 좀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그리고 조양래 회장도 좀 고문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차남이 이번 그 승기를 잡은 차남 조현범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예, 사위입니다. 그 관련된 뭐 지분 구조라든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우선 그 조현범 지금 회장이죠. 회장으로 올랐으니까 회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회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분이 좀 언론에 좀 노출된 게 2002년에 거기 올림픽 그 월드컵이죠. 4강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명박 그 서울시장이 히딩크 감독을 불러서 네.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사진을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 네. 이시영 씨 반바지 입고 그 뭡니까 딸다리 신고 네. 그 슬리퍼 신고 예. 그리고 4명 사진을 찍었는데 이명박 MB하고 네. 그때 조현문 좀 회장이 그때 처음 언론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잠시 방송이다 보니까 정정을 드리면 슬리퍼. 슬리퍼, 야. 딸딸이가 아니고 슬리퍼라고 예, 정정을 좀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슬리퍼 신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 예. 뭐 계속 말씀 이어해 주시죠. 예, 그러다가 지난 작년 6월에 네. 그 조양래 회장이 네. 자신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 29%를 조현범 네.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네. 이것도 정려가 아닌 매매 형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려세를 좀 안 내게 되었죠. 그 네.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블락딜로서 네. 2,400억 원에 넘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연유를 보면 조현범 회장이 은행권에서 빌렸습니다. 그 주식을 담보로 2,200에. 네. 그리고 자기 돈 네. 200억 원 들여가지고 회사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지주회사 일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네.
당시 이렇게 조영래 회장이 조현범 차남에게 이런 정권을 결국 주게 된 큰 배경이 뭔가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제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원래 조영래 회장 같은 경우 언론에 거의 노출을 안 했었습니다. 노출을 안 하고 거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뭐 사후에 자신 지분을 뭐 사회에 한연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 작년에 갑자기 지분 23%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뭐 정신 건강이 좀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었고 또 조현범 회장 이 차남을 굉장히 편애했답니다. 네. 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조현범 회장이 거기 술집 여종업원 아버지한테로 차명 계좌로 돈을 매달 1,000만 원씩 입금을 시켰습니다. 네. 그 돈이 한 7억 정도. 네. 이게 법원 쪽에서 횡령 혐의로 좀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 조양래 회장이 네. 좀 그러니까 장난 보고 너는 얼마나 못났기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담 하나 없느냐 이 못난 놈 쩌쩌쩌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아. 차남을 굉장히 편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모든 뭐 행동 하나하나가 네. 좀 믿게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신 건강이 조금 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의혹이 나는 상태에서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을 넘겼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조금 장녀가 네. 이게 뭐 법원에 성년 후견인 청구도 좀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또 그런 또 뒤 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자, 그러면 결국 가장 뭐 여자 장남의 여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장자 승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번 그룹 인사 이제 조현범 회장 체제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한국타이어그룹은? 지금 뭐 당분간은 뭐 죄송합니다. 조현범 사장 회장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좀 몇 가지 남아 있는 게 경영권 불씨가 남아 있는 게 그 장녀가 신청한 네. 성년 후견인 지정 결정이 지금 법원에서 좀 나왔습니다. 네. 원래 뭐 몇 개 법원, 몇 개 병원,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들 병원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끼기 싫다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분당 서울대 병원에 이걸 맡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 그 성년 후견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네. 성년 후견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뭐 이렇게 변호사라든지 법무부인 쪽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조양래 회장의 의사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이 지분 승계 과정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야 되지만 그런 경영권 불씨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종의 그 조양래 회장을 금치산자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옛날의 표현이죠. 환정치산자, 금치산자. 네. 예. 지금 표현은 뭐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언어가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습니다. 법률적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예.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국 재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형태들의 네. 경영권 승계 과정 상당히 뭐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인데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 이런 또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뭐 저번에 사실 그 어딥니까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그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게 뭐 경영권 승계 과정이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지금 어떤 한국 재벌 기업들의 어떤 그런 뭘 합니까 그런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 상장 기업이란 그런 표현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퍼블릭 컴퍼니라고 표현합니다. 퍼블릭 컴퍼니란 게 뭐 어떤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모든 공공 회사라는 거죠. 네. 뭐 주주 회사만이 아니고 뭐 종업원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해관계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 기업이 커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서 커가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서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일한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서비스라든지 물건을 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퍼블릭 컴퍼니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재벌 같은 경우에는 그 퍼블릭 컴퍼니보다 거의 어떤 개인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이 돼 있더라도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도 뭐 회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분을 뭐 이렇게
정유 형식도 아니고 네. 이렇게 매매. 그것도 일종의 꼼수 매매인 거죠. 네. 소위 말하던 정예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또 셋째랑도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았었네? 조현범 회장 차남이고. 예. 셋째랑도 아닙니다. 아들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가요? 예. 조현식, 조현범. 아,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앞으로 그 가족 간의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 상당히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뭐 이 부분을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보통 주식회사 하면은 주총장에서 의결권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런 재벌 기업들이 상장됐을 때는 예. 주총장에서 싸우는 것보다 성년 후견인 제도로 이미 가족 내에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끝나버리면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퍼블릭 컴퍼니 진짜 이렇게 공공의 어떤 그런 기업인데 네. 어떤 그런 뭐 개인 사유와 개인 기업 비슷하게 서로 어떤 그런 그 가족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 사실 이번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한국 타이어의 어떤 그런 순익이 계속 격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피해를 진짜 누가 주주를 고스란히 예, 떠는 주주도 받아야 되고 직원들도 당장 마찬가지고. 회사가 나빠지면 노동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잃게 되는 수고 또 최근 같은 경우 지금 저 한국타이어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지금 뭐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좀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그리고 민노총 두 개의 양대 노조가 있는데 둘 다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으로 조현문 회장이 지금 어떤 그런 기업권 불시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노조 문제까지 좀 떠안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경영권 문제와 관련된 특히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대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돌아가시고 2세, 3세들 네. 뭐 나이들이 원체 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잖아요. 창업자들이 예, 보통 예. 장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90세 넘어간 이후부터는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경영적 판단들을 이성적 판단들을 많이 못 할 텐데 네. 이런 성년 후견인 제도가 상당히 많은 그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네.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좀 제도가 그렇게 이제 많이 좀 이용이 되겠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DYC 예. 코스닥 기업이죠. 예. 참 낯뜨거운 또 장면이 예. 포착이 됐는데 이정훈 대표가 성폭행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예. 여성 비서에게 지속적으로 예. 성추행. 근데 성추행도 뭐 단순히 언어 성추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입을 맞추고 뭐 예, 너무 그 수위가 높아서 참 저희 방송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일단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실게요. 예. 지난 2019년 9월 19일 한 자동차 부품업체 회장실 비서가 녹음한 이모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그거 스트레스 안 되지. 아니, 좀 위로 올라서 줘봐. 너 스트레스 안 돼. 허벅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조금씩. 여성인 비서를 몸 위에 앉으라고 한 뒤 안마를 지시합니다. 이 직원이 비서로 근무한 2018년 6월부터 쓴 다이어리입니다. 2018년 6월 25일 환영회식 첫 대면 나 너 좋아해도 되니 바람마 뽀뽀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바람만은 뭔가 발로 마사지. 그렇죠. 이렇게 뭐 침대에 올라오게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네. 말을 하겠답니다. 차라리 뭐 어디 돈을 내시고 그 안마 실수로 가시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게 사건이 불거지고 기사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뭐 DYC가 뭐 안마기 제조업체냐, 안마 시술업체냐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댓글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코스닥 등록 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거든요. 예. DYC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경북 경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동차 네. 부품업체입니다. 네. 또 클라이언트가 뭐 현대차도 있지만 해외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포드 네. 그런 쪽도 주요 클라이언트입니다. 매출이 원래 기준 한 900억 정도 900억. 정도 하고 최근에 코스닥 상장하고 좀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큰 그리고- 규모가 아니네요. 예. 그리고 이종훈 좀 회장이 지금 대표죠. 대표 겸 회장인데 이분이 일대 주주입니다. 네. 지분 23%를 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북에서 정말 그 내실 있게 사업을 잘 만드신 분이 어렵게 코스닥까지 왔어요. 예. 근데 이런 사건은 왜 불거진 건가요? 일단 왜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빙산의 예. 일각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자소생가형 중소기업 아닙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회사를 뭐 상장 회사지만 네.
자기의 하나의 어떤 그 왕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킹덤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뭐 여직원들한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투명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또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오너들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나 하죠. 그런 갑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네.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예.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예, 저희한테 예. 뭐 제보되고 방송 언론에 제보된 정도면 예. 뭐 저희가 뭐 여태까지 기자 생활 이렇게 오래 해봐도 예. 이렇게 제보된 건 항상 빙산의 일각이지. 맞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면 아래에서 예. 제보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 회사 뭐 주가도 그렇고 많이 안 좋겠어요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지금 이종도 대표가 한국 야구 소프트볼 협회 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볼. 예, 협회. 예. 야구 소프트볼 협회. 네. 저 아마야구죠. 네. 그쪽을 맡고 있는데 그 말도 아마야구가 아니라 안마야구로 들리네요. 예. 아마야구 협회. 예. 그러니까 뭐 그쪽 뭐 어떻게 보면 스포츠 쪽까지 약간 좀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그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같은 경우에서 좀 뭐 통화를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건을 지켜보겠다. 네. 지켜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회장 뭐 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뭐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는 어떤 뭐 대표가 그렇다 치더라도 회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사실 회사 쪽하고도 통화를 해봐도 네. 뭐 사실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야 홍보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관돼 대응도 하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좀 이렇게 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많고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고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뭐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회사에 전화한들 회사에서 무슨 입장을 밝히겠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다 음성 녹취까지 다 돼 있는 마당이다 보니까 향후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또 이거 피해자가 네. 이 사건을 서울 강남서에 네. 고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굳이 피해자 주거지도 뭐 대구, 경산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 강남서에 했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일각에서는 어떤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서울 강남서에 그래도 뭐 회사에 소재지거나 본인 거주지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관되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근데 뭐 서울 강남서에서 좀 조사를 좀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관 계획은 없고 예. 이와 비슷한 또 유사 사례가 얼마 전에 그 암호화폐 업계 네, 그 네. 코인빗이라는 거래소에서도 참 이런 그 직원 폭행, 여직원 성추행 네.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서 경찰에 입건됐었는데 네. 이게 정말 이런 사례들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많이 있으면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안 바뀌네요. 안 없어지고.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성폭력이라는 게 성폭력 같은 거 뭐 성희롱 네, 그리고 뭐 성추행 네, 그리고 일반적인 뭐 한 강간까지 다 포함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강간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성추행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같은 경우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심하게는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적인 데 파장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뭐 아직 뭐 수사 단계지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를 해야 되는데 향후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할지 좀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한 기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요즘 워낙 최근 2, 3년 사이에 이런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사회화 이슈화 되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특히 여기자들, 여직원들이 있는 술자리를 갑자기 피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뭐 그런 경우가 뭐 있죠.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고 있죠. 또. 사실 뭐 저도 제가 뭐 20대 후반 때 직장 생활 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뭐 여직원들과의 어떤 그런 술자리라든지 뭐 같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세태들을 보면 좀 그런 자리를 좀 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쪽 뭐 이게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추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사안 보면 사실 위력을 가시한 거의 성폭력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아니면 뭐 성희롱 네, 그리고 성추행 네, 그리고 어떤 강간까지 네, 다 포함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강간이라든지 뭐 강간 미수는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성추행의 범주에서 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뭐 예견됩니다. 네. 참 그 향후 수사도 궁금하지만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좀 기화 삼아서 네. 많은 좀 기업들 특히 이런 그 1인 사유화된 기업들 예, 예. 이런 문화들 좀 뿌리 끝까지 예. 좀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증시 핫 이슈만 모아드리는 증시 핫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자본시장 전문기자 스투데이 한경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엠버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LIS 경영권을 양수했었죠. 예, 자, LIS가 올해 코스닥에 상당히 큰 그 대형 마스크 수출 계획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그 말을 번복하면서 없던 일로 끝났던 그런 또 주가가 폭락했던 회사였었고 예, 주인이 또 중국 회사죠. 근데 예. 이번에 M&A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면서 경영권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예. 네, 먼저 간단하게 LIS 어떤 회사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개발 및 제조 업체로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2003년 1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코스닥 상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레이저를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레이저 응용기기 전문 회사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예. 계속 말씀 주시죠. 예. 예, 그리고 레이저 장비 그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좀 독점적인 위치로 있고요. 그리고 삼성, LG, BOE 등 그 글로벌 탑5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전기차 시장 쪽으로도 또 앞으로 진출한다라고 계획을 또 네, 밝혔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배터리팩 회사인 그 T&D를 인수를 했는데요. T&D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쿨링 케이스 기술의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이제 진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폭스바겐, SK 이노베이션을 주 파트너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현대 기아차와 함께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수한 그 엠버캐피탈 여기 또 어떤 회사인가요? 이거는 홍콩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국영 기업인 야웨이 정밀 레이저 코리아가 이제 예전에 최대 주주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엠버캐피탈 코리아는 이제 야웨이 정밀 코리아의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LIS의 그 지분을 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로 이제 엠버캐피탈 코리아가 LIS의 그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네. 최근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또 자금 조달을 계획했죠? 네, 최근 좀 동사는 운영자금 이제 확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야웨이 정밀 레이저 코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하면서까지 이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엠버캐피탈 코리아의 경영 능력을 믿고 야웨이 정밀 레이저 코리아 측이 그렇게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엠버캐피탈 LS 말고 또 다른 또 뭐 M&A 여러 군데를 또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 되게 좀 유망한 기업을 지금 대형 그 빅딜로 지금 예정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1조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3년간 실적도 되게 흑자를 거듭하고 그 영업이익률이 점점 늘어나면서 되게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되게 이 기업 참 투자하기 좋다. 이 기업을 탐낼 만하다. 이렇게 좀 설득이 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어때 시청자분들에게 그 기업 이름을 말씀 못 해주시나요? 예, 제가 사실 엠버캐피탈 코리아 측과 조금 네. 소통한 결과 네.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그 회사명에 대한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아직까지 알려지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셔서 네.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커넥
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 기업 메디콕스 2대 주주로 등장하면서 메디콕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커넥 이름이 좀 생소한데 어떤 회사죠? 네, 지난해 6월 설립된 그런 회사인데요. 네.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솔루션이 이페이데이를 이제 자체 개발한 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페이데이는 이제 축적된 결제 정보와 그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 데이터 분석 및 그 질병 예측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입니다. 근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 이렇게 다른 회사 코스닥 상장 기업의 뭐 2대 주주지만 경영권을 인수하는 모양새인데 예. 얼마에 인수했고 어떻게 좀 설명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존의 메디콕스의 2대 주주였던 그 맥콕스 바이오메드가 보유 중이었던 주식 559만 주, 약 6%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대로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경영권을 약 112억 원의 규모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콕스 최대 주주는 현재 이제 지분 13.22%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인 L2-1 조합인데요. 그간 2대 주주인 맥콕스 바이오메드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도맡았던 만큼 이런 맥콕스 바이오메드의 지분을 그대로 양수하고 경영권을 양수한 커넥 측의 그런 앞으로의 행보가 되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메디콕스 측 입장, 또 인수한 대주주 커넥 측 입장, 또 각자 어떤 계획이고 어떤 입장들인가요? 네, 일단 메디콕스 측은 회사가 이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영 체제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커넥이 핀테크 산업 부분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견고한 수익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신뢰를 보내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메디콕스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핀테크 시장 개척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커넥 측은 앞으로 좀 이원희 커넥 대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와 이제 벤처 캐피탈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 이제 계획돼 있는 만큼 앞으로 차질 없이 메디콕스를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메디콕스 체질 개선을 통해서 핀테크 기업으로 이제 거듭난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예. 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회사의 또 내년도 2022년도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 15초 광고 보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코스닥 기업이죠. HMB 디자인 주주 공모 유상증자가 또 순항 중에 있고요. 오늘 일반 공모 청약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증자가 잘 성공될 경우 관리 종목에서도 지정을 탈피할 수 있다라는 또 그 보도가 올라왔네요. 관련해서 일단 HMB 디자인은 어떤 회사죠? 네, HNB 디자인은 네,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관련해서 예전 그 펫 배터리 디자인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영위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기식 업체를 인수하면서 아리바이오 HNB라는 그런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신약 개발에도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포에버 NK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NK 세포 치료제의 그 신약 개발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요? 네, 총 373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공모를 진행을 했고요. 청약률은 이제 지난주 이제
마감된 결과 44% 정도가 됐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네요. 예,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회사 측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100%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그 주가가 많이 내리막을 겪는 상황에서 44%의 기존 주주들의 청약률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가가 하락한 것과 비교해 괜찮은 청약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주가가 내리막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청약이 들어온 건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예. 네, 이제 오늘부터 일반 공모 실권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 청약일인데 뭐 내일까지인가요? 청약일이? 예, 내일까지입니다. 네. 이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앞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또 이게 또 탈피할 수 있는 또 기대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예,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 이정옥 대표 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7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가 있고요. 네. 여기에 실권주에 대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 시 100억 원 수준의 청약만 추가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더라도 관리 종목 지정을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앞으로 일반 공모 오늘 끝나면 또 여기서 또 실권에 내면 또 실권주 또 청약일이 별도로 있죠. 네. 네. 지난주에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 대한 청약이었고요. 네. 일반 주주들에 대한 청약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유진투자증권을 상대로 이제 유상증자 청약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 주주 및 전략적 파트너들도 이런 유상증자에 또 참여를 추가적으로 해서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 이제 H&B 디자인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뭐 현 경영진들이 향후 회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의지의 포석으로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건기식 시장이나 네. 이런 뭐 신약 개발 시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의 성장 그런 것들이 좀 다양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또 M&A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업체 아리바이오를 인수해서 아리바이오 H&B를 설립해서 5조 원 시장의 건기식 시장을 노리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NK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포어에버 NK를 인수하면서 그 아리바이오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방. 올해 전 고점 대비 70%까지 현재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고점이 13,950원, 거의 14,000원에서 70% 하락을 했으면 지금 한 5, 6천 원대인가요? 네, 일단 동방, 쿠팡 테마주로도 유명했었고요. 동방 어떤 회사죠? 네, 지금 그 동방이 이제 쿠팡 물류사로 알려지면서 일단은 네.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이제 13,000원까지 갔었고요. 주가가 이제 70% 이상 빠지면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910원, 시가총액 1,8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좀 중심으로 하는 이런 회사고요. 최근에 조금 특별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리면 악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악재인가요? 네, 그 동방과 그 세방이라는 회사는 네. 지난 11월 이제 공정위로부터 이제 입찰담합과 함께 입찰담합에 대한 그런 과징금을 부과받은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네. 당시 공정위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된 동방과 세방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정 행위들이 조금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주가가 뭐 이렇게 당연히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들이 있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담합을 유도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불공정 거래. 네, 이번에 뭐 재무 상황을 위해서 주주들 돈 끌어다 쓰기도 했다는데 뭐 재무 상황이라는 채무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빚을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방은 이달 2일 채무 상환을 위해서 257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23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제 우량 기업이 아닌 이상 투자자들에게 되게 악재로 받아들일 여지가 큰데요.
특정 투자처를 이제 지정해서 진행되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상대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AI 기업이죠.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장 첫날 대비 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좀 웬만해서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면 주가가 많은 좀 폭등을 하거나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보이는데 코스닥 상장 첫날 기록한 정고점 대비 반토막이다. 참 쉽지 않은 이런 현상입니다. 일단 딥노이드 상장한 지 얼마 됐죠? 지난 8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그 코스닥 기업인데요. 기술성 특례 상장으로 이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이제 의료 진단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의료인이 이제 직접 의료용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디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를 개발해서 이런 의료 AI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주가 흐름이 상장 첫날 기대감에 비해서 많이 내린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 뭐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나요? 네, 지금 오늘 오전에 확인해 본 결과 또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도 16,850원으로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 정도 이제 그치는 상황입니다. 올해 참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무상증자는 대부분 상당히 뭐 폭등을 했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연불로 꽂힐 수가 있겠네요, 주가가.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지난 11월에 이제 1+1, 즉 일주를 가지면 일주를 주는 그런 무상증자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때 당시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가 넘으면서 이제 폭발력을 발휘했고 좀 주가가 상승 기류를 타는가 싶었더니 바로 이제 권리락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 기준 14만 주만 거래되면서 좀 소외된 주식의 그런 예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내년도 무상증자가 많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업들 무상증자에 대해서 너무 또 많은 기대치, 주주들께서도 많은 기대치 하시다 보면 또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경석 기자. 내년도 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암호화폐 업계,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블록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위원 스투데이 김영석 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정말 최고의 화두죠. NFT. 그렇죠. 정말 판이 커졌는데 뭐 이제 판이 이제 시장이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격다짐인 것 같아요. 관련 제도도 없고 투자자들 피해도 또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NFT로 또 많은 부자가 되셨는데 자, 세계적으로 지금 NFT 시장이 큰 화랑세잖아요. 예. 뭐 당연히 그 돈이 몰리는 속도에 비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NFT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나쁜 뜻이 아니라 만만하죠. 네. 예, 기존에 뭐 나와 있는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음악들 혹은 이런 예술적인 어떤 분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네. 그리고 뭐 각종 증권 시장에 뭐 상장된 기업들이 만드는 그런 NFT들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약간 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NFT 시장 파이가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내년도도 이런 성장세 계속 이어가겠죠? 그렇죠. NFT 같은 경우에는 뭐 NFT를 제외하고 네.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디파이도 네.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이 특히 올해 많이 튀어나왔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게 NFT 네. 산업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없어지지는 않았다. 네. 그 두 번째 대기업들에서 이 NFT 기술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봤을 때 아마도 내년에는 NFT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그 시청자분들의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 NFT와 코인, 뭐 또 증권형 토큰, 뭐 이런 용어들을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예. 초보 코린이들은 많이 좀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NFT, 코인. 일단 NFT 토큰.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토큰과 네. 코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례로 비슷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쉽게. 쉽게요. 예. 일단은 토큰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시장에서 ERC20 네. 기반으로 어떤 발행이 된 그런 토큰을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서도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토큰인 코인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토큰이다. 네. 그렇죠. 네.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인을 해봤을 때 ERC20이다 하면 네. 토큰,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적으로 이 재단 사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 메인넷이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NFT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완전히 네.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NFT 같은 경우에는 뭐 위조, 네. 위변조 불가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만약에 그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 원본 혹은 진품을 갖다가 NFT를 입혀서 이게 진품이다. 네. 위변조가 불가능한 단 하나의 진품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NFT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의 어떤 다름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NFT에서 또 코인으로 또 전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렇죠. 전환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NFT화된 작품을 네. 뭐 분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통째로 네. 한다든지라고 해서 그걸 코인화 시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NFT가 급등을 했을 경우 또 그 관련된 연관된 코인을 발행하면 같이 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비슷한 좀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자, 현재 NFT 마켓에 수많은 그림들, 예술품들 전시되고 있는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도하게 이제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이게 버블이 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은? 우선은 이 기술력이 확보가 되지 않은 네. 회사에서 섣불리 NFT를 도전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NFT를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 NFT로 판매된 작품을 또 회사가 또 그림을 판매하려다가 논란이 또 생긴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그 뭐 유명한 화백이죠. 김환기 화백, 네네. 그 이중섭 화백, 네. 그리고 뭐 김수근 화백의 그림들을 네. 박수근 화백 네. 그림들을 워너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경매를 통해 네.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 작품들은 NFT화가 된 작품들이고요. 네.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논란이 불거져 온 거죠. 네. 워너비 인터내셔널 측은 이 작품의 소장자가 네. NFT화를 진행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네. 했는데 이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70년이 네.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저작권이. 네. 그래서 그 이중섭 화백 같은 경우에는 작고하신 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뭐 박수근 화백 그리고 김한기 화백의 작품들은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 상으로. 네. 아무리 작품의 소장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뭐 NFT화해서 온라인상으로 팔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참 뭐 무궁무진한 사례들이 나오겠어요. 이런 그
부작용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관련 당국이 이걸 법제화하고 정비하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게 그렇죠. 생각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작권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제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NFT화해서 어디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있는 거래소라든지 네. 경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저는 모르게 비밀스럽게 판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또 사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 그림을 사고 싶겠죠. 비싼 가격이라도. 네.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등본이 있어서 이중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예. 그림은 이런 등기부등본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증명서는 있겠죠. 근데 뭐 증명서도 뭐 속이면 그만이니까 예. 참 이렇게 이중 매매, 삼중 매매 할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NFT는 NFT대로 산 사람 피해자가 발생되고 예. 또 그림 원본을 사신 분들은 또 이런 분과 분쟁을 해야 되니까 또 피해가 발생될 것이고 그렇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다는 물론 것 그 같아요. 가치 자체는 원본 그림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작품 가치가 더 훨씬 높기는 하겠죠. 네. 하지만 굳이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어떤 분쟁이 생긴다라는 게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참 많은 그 화두가 발생이 됐죠. 암호화폐 예. 시장. 앞으로 내년도도 더 많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또 변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기술이나 패러다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지금 뭐 질문해 주신 내용 자체는 네. 올해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어땠는가, 네. 그 내년은 어떨 것이라고 예상했는가,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해 동안은 사실 참 뭐 돈 번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네. 돈을 못 버는 수준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죠. 네. 기술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고 거래소라든지 재단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근법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특근법의 어떤 허점을 이용을 해서 뭐 양질의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질이 나쁜 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어떤 투자 가치를 찾는 것은 투자자의 온전한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반대로 또 올 한 해 동안 메타버스 혹은 디파이, NFT 등의 각종 블록체인 기술들이 실현이 되면서 이 부분에 또 같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겠죠. 내년에는 앞으로 지금 특근법이 발효가 된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이미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시장이. 그 2017년 대비 지금의 성장세보다 더 큰 성장세를 내년에는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만큼 파이가 커지는 만큼 이 음지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네.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뭐 파헤쳐 가야 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는 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도 어떤 빛을 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2021년도 정말 이 가상자산 업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장이 커져가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도 싶은데 또 반면에 이런 또 시장의 제도들을 역이용해서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많은 또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모쪼록 여러분들 자산들 안전하게 지키고 더 관리하시고 성장시키시면서 저희 풍물레이더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암호화폐 업계 소식 전해주신 김영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올해 가장 값진 저의 수익은 방송을 통해서 풍물레이더를 여러분들께 안방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2021년도가 소중했던 한 해였는데 앞으로 내년도 2022년도에는 더 풍성한 자본시장 정보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은 심신이 지쳐 계시는데 내년도 코로나 종식돼서 여러분들 더 활기찬 한 해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